네, 일주 2차십니다. 네, 제가 좀 웜업이 됐어. 흥분해서 이제 팔도 좀 걷었습니다만, 앞 시간에 시간이 그저 좀 많이 길었죠. 보통 이제 40분 정도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이 오프라인이라면 뭐 시간에 맞춰서 쉬고 또 그죠? 뭐 이렇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 저는 해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이 너무 빨랐지 않나, 제가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리허설 대충 해본단 말이에요. 하면 요 정도면 40분 되겠지 했는데 앞 시간은 좀 길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면 40분 되겠지 했는데 어떤 경우에 또 이게 하다 보면 내용이 또 이게 시간이 40분 안 나올 때는 제가 또 천천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빨라서 이 혀가 꼬이면은 이거 뭐 안 하니만 못 하니까, 그래서 좀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또 여러분 또 힘드실 텐데. 자, 1주차 2차시. 자, 여기 제목이 학습의 정의입니다. 후천적 적응기제 학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적 적응기제,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학습은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좀 더 학습이라는 의미가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과 조금 왜곡 있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진화된 수정 가능성,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뭐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테고, 뭐 우리는 학습 얘기해도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이 학습이란 것은 큰 캐테고리를 보면은 선천적인 적응기제인 자연선택에 비해서 학습은 바로 후천적 적응기제에 해당하니까, 즉 선천적 적응기제 곧 자연선택으로 인한 진화, 후천적 적응기제 곧 학습,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지금 학습의 정의 이렇게 해서 후천적 적응기제라는 큰 그림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학습의 정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제는 두 가지겠다. 이거 앞선 시간에 했죠. 복습이나 마찬가지죠.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 금방 제가 또 이렇게 손짓하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종이 변화에 적응한 기제예요. 종. 뭐, 한 마리가 아니라 개체 집단이에요. 왜 개체 집단이죠? 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 집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가 수천 명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한두 마리라도 그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개체 집단,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천적 적응기제 학습, 즉 개체가, 이때는 개체가 변하는 게, 제가 선천적 기제 자연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산물로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이름하에 선천적으로 반사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다양한 적응적인 행동을 타고났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을 살든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 딱 고정되어 가지고 내가 타고난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변화에 또 적응하려면은 이 타고난 것을 바탕으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러한 후천적 적응기제 학습을 해야지만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적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변화에 적응한 기제 두 가지. 뭐 직접적으로 본론을 얘기하자면 선천, 후천 얘기할 것 없이 변화에 적응한 기제, 자연선택, 학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달리하면 자연선택은 아까 뭐요? 유전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가능한 것이니까 유전 또는 뭐 양육,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인터체인지블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단어보다는 학습이 우리한테 또 전문적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제가 참고한 문헌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티스처에다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 아직 진화 중입니다, 이렇게 쓰고 붙이다든지, 뭐 교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제가 누가 대화하다가 야, 내가 참 못났지만, 내가 지금 이 사회에게 적응을 잘 못하지만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진화 중이니까 진화를 통해서 내가 적응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할 거야, 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왜? 진화란 것은 나 개체에게는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저는 학습을 통해서 적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조금만, 제가 수억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선택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익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기제와 후천적 기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자, 여기 학습의 정의. 후천적 적응 기제의 학습의 정의예요. 정의, 즉 개념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한 학기 내내 이거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시험에서 나와요. 학습의 개념 정의는 뭐, 학습은 뭐 각각 여러분이 제가 여쭤본다면은 학습은 뭐다 다 설명하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설명하시는 학습의 개념 정의는
우리가 배우는 학습의 일부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히. 그런데 이 학습이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개념 정의 플러스 우리가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공부 플러스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 정의 뭐냐?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의 개념 정의예요. 이거 꼭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면 좋겠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 거.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안에서도 개념 정의를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 없죠? 하지만 경험이라는 단어도 설명해 보라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경험이라는 단어를 전문성 있게 다시 개념 정의해요. 경험이란 무엇인가? 자,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인데 그러면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할 때 경험은 무엇인가? 경험은 유기체의 행동에, 즉 인간의 경우에 나의 행동에, 다른 동물의 경우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사건, 달리하면 자극에 노출되는 거.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데 그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나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거꾸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서 그 의미를 탁 가지시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이 풀어서 이제 설명하지만, 자, 경험은 나의 행동에, 이제 유기체가 이제 다른 동물 포함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저한테 적용해보자면은,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 즉,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 사건 아니에요? 그것에 노출되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럼 행동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전문적으로 개념 정의합니다.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 하는 거예요. 나방이 하는 거예요. 도마뱀이 하는 거예요. 개미가 하는 거예요. 쥐가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하는 거예요. 단세포로 살아가는 아메바가 하는 거예요. 유기체가. 그런데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기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가장 학습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측정 가능하냐. 왜 측정 가능한 말이 중요하면은 과학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은 뭐요?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느냐, 달리면 어떻게 우리 것을 알 수 있느냐,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식론과 관련된 것인데 과학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게 과학이에요. 이래야만 과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현대 심리학,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잖아요. 뭐 중세 심리학, 고대 심리학 이런 거 개론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개념 정의. 자, 현대 심리학 자체를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자, 글자 막 날아가는데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을 이야기해서 동물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목표는 인간이니까 현대 심리학의 개념 정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더 축약하자면 인간을 빼버리고 현대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바로 이 과학적이란 말을 여기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은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이요. 심장 뛰는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이렇게 뭐 손짓 하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 조건이 들어가야지만이 현대 심리학의 조건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학습 심리학에서 연구하려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만족시키는 조건이에요. 그럼 마음은, 자, 이게 현대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데 행동은 됐어.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못하죠. 여러분 마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너 마음 내가 뭔지 알아 할 때는 마음을 직접 후벼 파듯이 안 하냐? 아니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떤 마음일 것이라 추론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측정을 못해요. 결국 마음을 안다는 것도 정신을 안다는 것도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심리학에서는 일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끝까지 행동만 해요. 그래서 오해하는데 이거 가르치는 교수님도 간혹 오해하는데 학습심리학은 행동만 연구하고 마음은 연구 안 해. 오해예요. 학습심리학은 연구 대상을 행동이란 이름으로 측정 가능하게 바꿔서 연구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막 손짓하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밥 먹고 하는 이런 행동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 심리학에서 너네는 왜 행동만 연구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자, 행동은 다시 개념 정의합니다.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측정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정신, 마음이라 해서 뭐 감각, 지각, 인지, 용기, 불안, 뭐 자기 효능감, 뭐 자존감, 불안감, 공포, 행복, 기쁨 이런 모든 단어 다 우리 뭐요? 추상적인 심리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지 어떻게 알아? 결국은 행동을 보고 아니까 그러한 추상적인 소위 마음,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연구하고 그걸 여기서는 행동이다, 부른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손짓 발짓하고 뭐 뛰어다니고 이런 것만 행동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늘 헷갈리니까. 학습 심리학은 행동만 연구하고 마음은 연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을 행동이란 개념을 바꿔서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 행동 개념이 뭔데?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인데 측정 가능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바로 과학이냐 아니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째 학습은 습득이 아니라 변화예요. 우리는 뭔가 얻는 것만 학습에 생각하죠. 제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안 피면은 금연이죠. 습득이 아니라 하던 행동을 안 하게 되니까 학습은 꼭 무언가를 새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안 하는, 하던 행동을 안 하는 것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은 뭐 달리하면 변화인 거죠, 변화. 변화하는 환경에 선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제가 자연 선택이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개체 수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제, 변화할 수 있는 기제가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심리학을 다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날 수 있으면 좋을 테고,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게 뭐예요? 변화에 대해서 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걸 변하는데, 자연 선택에서 선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걸 타고났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전적,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변화 대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 대 변화. 자, 그 다음째. 행동의 어떤 측면의 변화예요? 그럼 변화가 어느 변화인데, 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연구 대상이 행동이라 했으니까 변화 중에서도 행동이 변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어떤 측면이 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어떤 측면인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 헷갈리시다. 행동을 연구 대상 삼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좁은 개념의 행동 아니,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이렇게 하면 소위 마음, 정신이라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 용기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도 다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다룰 수 있다. 이때 행동이라는 개념은 금방 얘기했듯이 좁은 개념의 우리 일상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다. 그 다음째,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다. 자, 아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걸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게 자연선택이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후천적으로 개체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학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학습은 환경 변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여러분이 제가 잘 전달해드려서 이해하신다면 이게 똑같은 말 계속 그냥 반복될 뿐이에요. 결국 이게 핵심은 변화죠. 습득이 아니라 변화다. 그리고 행동의 어떤 측면이 변하는 것이다. 이 어떤 측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보시면 알 테고. 그리고 이 변화는 왜 변화하는데? 왜 배워야 하죠? 바로 학습이 변화라 했는데 왜 변화해야 되죠? 왜 배워야 하죠? 바로 환경이 변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의 개념 정의는 딱 요거. 그리고 경험은 요렇게. 그리고 행동이란 요것이다. 요거는 개념 정의. 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학습이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학습의 정의라는 이름에서 또 계속 봅니다. 개체가 변화에 대처하는 생물학적 기제자. 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종은 자연선택. 학습은 개체 한 마리, 나 하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변하잖아요. 아까 오프라인 시대에서 지금 온라인 시대도 변한 것처럼 거기에 대처한다. 이 대처란 말이 결국 적응해요.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 기제라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심리학이라는 학습 심리학을 배우지만 이 학습 심리학은 생물학이에요. 심리학 하라는데 왜 학생물학 하지? 고등학교 때 생물학이 싫어서 이 문과 왔는데 이 생각하는데 이게 생물학적 기제예요. 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연선택이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어졌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소위 인간의 마음인 행동이란 것을 연구하니까 학습 심리학에서 배우는 거. 또 얘기하지만 이때 마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학습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라는 용어 안 써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측정 가능 형태로 바꿔서 행동을 연구해요. 어떻게 바꾸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후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습을 이렇게 개념 정의도 하죠. 진화된 수정 가능성 이렇게도 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학습은 개체, 자연선택은 종 또는 개체 집단 그걸 얘기하고요. 학습은 유기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들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말 길게 해놨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이다. 이 말을 이렇게 또 유식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안 늘 걸 그랬어. 그죠? 괴치 어려운 말이라 헷갈리는데 유기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도전들. 뭐요? 계속 변하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당장 죽지 않더라도 삶이 피폐해지거나 결국 우리는 생존에 불리해지겠죠. 그걸 여기서는 어려운 말로 생존에 위협을 하는 도전들을 얘기해서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도 변한 것도 바로 저 여러분한테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들이에요. 이게 엄청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바로 거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후천적 수단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앞에서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진화된 수정 가능성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또한 진화의 산물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진화된 생존 기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전달해 줬다면 이거 지금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학습은 산수 문제를 풀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짜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학습하면 이것만 생각하죠. 이게 지금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면에 뛰어오는 요것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거 못해도 죽진 않아요. 다른 동물들이 이거 안 해도 살아가죠. 우리가 이거 못하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소위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함이 뭐 결여될 수는 있어도 죽진 않아요. 산수 못하고 컴퓨터 못해도 뭐 당장에 제가 거기서 그저 몸으로 쓴다면은 뭐 살아남죠. 이것도 물론 학습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보려는 이 빙산에 해당하는 학습 중에는 이것은 아주 일부분인데 흔히 학습 심리학 하면은 공부 잘하고 A뿔 받는 줄 알고 우리의 공부 잘 시키는 줄 알고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그거는 여기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유기체가 우리가 적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학습이고 학습 심리학이다. 학습 심리학은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포함됐지만 학습은 변화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고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학습 심리학. 그래서 학습 심리학은 이제 심리학의 말이 들어갔죠. 앞에까지는 다 학습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고 학습 심리학은 금방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뭐 내가 도대체 선천적으로 어떤 인간이란 것은 인간의 종 중에 속한 나는 선천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여러분들과 공통적인 특성도 있지만 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여러분과 뭐 변이에 의해서 좀 다른 점도 있겠죠. 그런 걸 이해함으로써 아 내가 어떤 놈이구나, 어떤 인간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나는 후천적으로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갖고 있는지 알면은 아 내 자신을 이해하겠죠. 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 참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뭐 또 어떻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식 아까 과학 얘기하면서도 인식 뭐 이런 어려운 말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식 달리하면은 배워 나가는지를 알을 획득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는가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또 광범위하게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아까 산수도 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하고 이 말도 포함된 거 앞에 말을 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제가 또 뭐 여기 옮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나는 어떻게 알을 획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다. 결국 뭐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또 이런 목적을 하는 거죠. 심리학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공통의 목표를 학습 심리학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학습 심리학은 변화하는 환경에 개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앞에 것을 제가 반복해서 다시 씻었을 뿐이고요. 개체의 환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 개체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다. 똑같은 얘기죠. 학습은 개체 수준이라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변화 안 해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변화 안 해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면 무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로 다 해결할 텐데 자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변화 안 해요. 변화가 다른 말이 뭐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같은 말이 동의 반복고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달리하면 적응해서 생존과 번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죠. 뭐 첫 시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뭐 그죠 미천 조금 가지고 이제 본점 이상 뽑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잘 똑같은 얘기지만 그죠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하는지 연구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선천적 적응 기제에 의해서 타고난 특성도 환경이 변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나방의 색깔도 보고 도마뱀의 색깔 봤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학습함으로써 얻어진 행동도 환경이 변하면은 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부적응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 심리학 배우면서 그걸 다루면은 더 와닿을 테니까 제가 지금 얘기는 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 달리하면 학습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획득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 행동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서는 잘 적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어떤 특정한 조건 환경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동이 부적응적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은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겠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행동이고 환경을 바꾸려면 또 어떻게 행동해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이게 그말그말 지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부적응적인 행동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배우게 되어서 어떤 경우에 그런지는 이후에 보겠어요. 그런데 내 행동을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바꾸는지 또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이 부적응적인 것은 그 환경하고 뭔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환경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학습 심리학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여러분이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환경을 내가 바꾸는 것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환경을 바꾸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행동이죠.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학습 심리학의 목표다 해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경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다. 아까 경험, 개념 정의했었죠. 나의 행동을 영향을 주는 환경 사건에 노출되는 거예요. 환경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죠. 그 변화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경험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적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다. 이거 동의 반복하는 셈이죠. 자, 그 다음 행동의 정의예요. 아까 행동의 정의 이미 한번 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행동의 정의를 차근차근 짚어서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라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면은 소위 제가 따옴표합니다. 마음, 정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사실 측정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동물이 하는 모든 것이 행동이에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과학. 이 측정이 과학과 관련해서 이게 목숨처럼 여긴 거라 했잖아요.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행동만을 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다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측정 가능하지 않은 행동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알 수 없는데 그걸 함부로 다뤄서는 엉뚱한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엉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중에 다음에 할 과제로 남겨놓고 계속 연구하면서 측정 가능한 행동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걸 소위 우리 인간 이해를 하는 소위 아까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그러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지금 앞으로 한 학기 내내 수십 번 반복할 거예요. 이 마음, 정신이라 얘기하는 것도 행동이란 개념으로 바꿔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루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관찰 불가능한 의식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의식, 마음, 정신 우리 인터체인지블하게 막 뒤섞어 쓰잖아요. 이것도 뭐 개념 정의하자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비슷하게 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주관적이고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달리하면 이걸 연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측정 가능하게
형태로 바꿔서 연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 과학의 대상이다. 뭐? 심리학의 대상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 현대 심리학은 뭐? 과학적인 학문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은 과학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행동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자, 행동의 개념 정의. 이것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가르치시는 분 중에도 이걸 전공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셔서 학습심리학은 행동만 다루고 인간 마음은 안 다뤄. 뭐 심리학이 사람 마음을 알아야 중요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학기 하시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간혹 헷갈리니까. 자, 행동의 정의. 자, 과학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과학이 뭔지 우리 좀 보려는 거예요. 과학은 물리적 사건을 다룬다. 이 물리적 사건을 다룬다는 게 왜 물리냐면 이게 측정 가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 의식 이런 거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물리적 사건을 다룬다. 즉 생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정신, 마음, 의식과 비슷비슷한 단어죠. 생각은 유기체가 하는 무엇이면 분명해요. 일부 유기체라는 뜻은 아마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지렁이가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힘들죠. 유기체 안에는 지렁이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되니까 일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은 유기체가 하는 무엇인데 이 생각은 측정될 수 없단 말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도 이거 마찬가지로 유기체가 하는 것인데 측정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든 생각이든 사고든 의식이든 마음, 정신이든 구체적으로 불안이든 공포든 뭐 용감하든 뭐 IQ든 모든 우리가 심리학에서 다룬 그 개념들을 측정 가능한 관계 바꿔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이 되기 위해서 과학이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저도 평소에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밖에 사건, 아까 사건을 자극이라 얘기했죠. 뭐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극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소위 마음, 정신이 생각을 하거나 그걸 느끼거나 해서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 생각, 감정이라는 것도 느낌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과학적 연구 대상을 하면. 그럼 이거 다 뭉뚱그리면 뭐예요? 그냥 행동인 거죠. 제가 쓴 이 행동, 우리 좁은 개념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 다 금방 얘기했던 행동의 정의로 보자면 이거 다 행동이에요. 그럼 원인은 뭐예요? 우리는 행동의 원인이 생각, 감정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 직관이 이게 비과학적인 것이죠. 너 행동을 그렇게 하려면은 아니면 너 행동을 고치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데 그게 엉터리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그건 엉터리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이 이제 그렇게 용어를 하니까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죠. 결국은 그냥 행동뿐인 거예요. 그럼 행동은 원인은 뭐예요? 외부에 있는 사건인 거죠. 그냥 사건인 거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의 사건이 일어나요. 즉 자극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 안에서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신, 마음, 의식, 감정이라는 그런 행동도 나타나고 제가 손짓, 발짓 하는 이런 행동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죠. 이거 다 행동이다 얘기를 하니까 원인은 어디 있어요? 생각, 마음에 있나요? 아니요. 그냥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뭐요? 행동의 원인은 생각과 마음이라 하죠. 과학적으로 보려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저희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 야 사건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면 앞으로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요? 생각이 행동의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행동이 생각의 원인이라면 행동은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측정할 수 있으니까 생각과 감정은 측정할 수 없는 비물리적 현상이잖아요. 바로 뭐요? 정신과 물리적 현상이죠. 정신과 물리적 현상이 별개란 뜻이에요. 이게 뭐요? 바로 데카르트의 유언론 아니에요?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과 비물리적인 현상이 상호작용할 수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연력학 법칙이나 에너지 질량 법칙 하에서는 비물리적인 현상과 물리적인 현상은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상호작용한다 생각했어요. 뭐 인간에게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그 사람 과학적 수학자거든요. 왜? 비물리와 물리는 상호작용할 수 없는데 인간에게서는 정신과 행동이 별개로
존재하며 그것이 상호작용한다니까 자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연력학 법칙이나 제 에너지 지장 법칙으로 볼 때 비물리와 물리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우리 행동의 원인은 생각,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행동의 원인은 사건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습 심리학의 과학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중에는 가장 과학적이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드라이하고 비인간적인 분야가 이 학습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비인간적인 것도 네 생각이죠.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학습 심리학은 이걸 강조해요. 왜? 과학이 되려면은 자료에 들어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중세 때 오캄이라는 지역에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중세 때 수도사들이 다 학문을 했으니까 이 윌리엄 수도사가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즉 좋은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최소한의 개념으로 최대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절약법칙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그 말 맞다 해서 그걸 오캄의 면도날이라 불러요. 이거 수사적인 표현이죠. 뭐요? 아주 그냥 면도날로 이렇게 베듯이 최소한의 개념으로 최대한의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행동을 설명하는데 자극에 해당하는 우리 앞으로 자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뭐 그 구체적인 예를 보겠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학습되는지 보겠지만 요 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행동, 감정의 원인이라면 중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면 뭐요? 개념이 하나 더 포함되죠.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요 두 가지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넣어서 설명한다면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더 많은 개념을 써서 설명한다면 이 바로 과학이 전제로 하는 오캄의 면도날, 절약법칙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바로 학습 심리학은 과학을 유지하려고 하고 바로 연구 대상을 행동이란 개념으로 바꿔서 하려는 거예요. 행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 대상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바꿀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행동이란 개념으로 다루겠다. 이것이 학습 심리학에서의 관점이에요. 자, 앞서 선천 얘기했고 이 시간에 이제 후천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선천과 후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는 게 이번 내용이에요. 아, 이번 내용도 만만치 않네요. 자, 선천 대 후천. 자, 선천하면 아까 자연선택, 후천하면 학습 얘기했는데, 즉, 자연선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유전자죠. 사실, 개체의 적응적인 특성이 선택되는 것 같지만, 한 마리가 선택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한 개체의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은 결국 뭐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유전자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선천하면 우리는 유전 생각하고 후천하면은 금방 학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야에서는 뭐 교육, 양육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학습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과 학습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자, 피는 모속인다. 이건 뭐예요? 선천을 강조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 이건 뭐 후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천과 후천은 이것처럼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한쪽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사람의 경우에, 동물의 경우에 한 개체를 어느 쪽 한쪽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물이 그죠? 수소로 이루어졌나 산소로 이루어졌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두 개가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동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한 개인 개체라는 것은 바로 선천과 후천이 같이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이 뒤엉켜서 바로 우리 한 개인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선천과 후천 간의 관계예요. 자, 고양이의 경우에 선천과 후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유전과 학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한 번도 쥐지 않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에게다가 쥐를 나중에 컸을 때 쥐를 보여주면 이 새끼가 쥐를 잡아요. 어미에게서 길러진 고양이 새끼는 또 쥐를 잡지만 고양이가 새끼 낳자마자 이 새끼를 따로 실험실에서 키워서 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나중에 커서 쥐를 딱 대면하게 하면은 쥐를 잡아요. 물론
어미에게서 쥐 잡는 것을 학습한 고양이보다는 못하지만 쥐를 잡아요. 걔는 어떻게 쥐를 잡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쥐를 잡는 행동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에게서 길러진 고양이는 더 잘 잡아요. 왜 그렇죠? 고양이기 때문에 쥐를 잡는 선천적인 요소와 어미에게서 그동안 우리가 배울 고전 조거나 도구 조거나 그런 학습이 일어나서 한 번도 쥐를 잡는 것을 보지 못한 고양이보다 더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적응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선천에 의해서, 후천에 의해서 이것이 뒤섞여서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그것이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에 적응하게 한다라는 것이 선천과 후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공격성. 조금 전에 쥐를 얘기했는데 동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간도 보자는 거예요. 이 말레이 반도에 사는 세마이족에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공격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민지하에서 학습을 하고 나니까 공격성이 들끓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학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성이라는 일반적 행동 특질, 기억났어요? 일반적 행동 특질이 그렇게 환경에 적응적일 겸 공격적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학습만 한다고 된 건 아니죠. 흰 백지에 뭔가 뭐 가르친다고 쓰지나요? 뭐 로커의 백지 이런 이론도 있지만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공격성이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인 그러한 유전적 특성이 있고 이것이 후천적, 이 경우에는 식민지하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 굶주린 듯한 이러한 공격성이 발현되더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공격성이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후천적 학습을 안 한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공격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선천과 후천의 관계, 유전과 학습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선천, 후천, 아니면 이게 선천, 후천이에요. 어느 쪽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 물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에는 이것이 뭐가 선천이고 후천이고 할 것 없이 이것이 완전히 뒤엉켜 있다. 이것이 선천과 후천의 관계예요. 즉 자연선택과 학습이 이렇게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자, 선천과 후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장전된 총알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것, 방아쇠 당기기는 뭐예요? 후천적인 것. 총알이 아무리 많이 장전되더라도 안 당기면 탕하고 안 나가죠. 나한테 공격성이 있더라도 살인이란 단어가 없을 만큼 그러한 문화에서 사회에서 살았다면 저는 그리고 피해 굶주린 공격성을 안 보일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방아쇠를 열심히 당겨도 총알이 없으면 탕하고 안 나가죠. 즉 후천적 기제, 즉 학습이 있더라도 선천적 요소, 유전적 특성이 없다면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고 반대로 또 유전적 특성이 있더라도 후천적인 경험에서 학습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요 페이지에서는 결론인데 순전히 유전적인 것 또는 순전히 환경적인 결과, 이 환경적인 결과가 바로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행동이라는 것은, 자, 행동 개념 유념하세요. 제가 그 행동 개념 몇 번 얘기했는데 행동이라는 것은 다 이 두 개가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천적 기제를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모든 행동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유전과 학습이 상호작용 결과이다.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매듭을 만들었는데 이걸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끊어버렸다라는 매듭이에요. 즉 이 매듭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뭐 선천과 후천이, 즉 자연 선택으로 인한 선천적 기제와 우리가 앞으로 배울 후천적 기제가 이게 뒤엉켜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습하는 능력 그 자체도 유전과 학습의 상호작용 사물이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현재 무엇을 어느 만큼 잘 배우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가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타고난 학습하는 능력 자체는 진화된 사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동물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변이가 있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선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잘 타고났다 합시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처럼 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뭘까 배울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잘 못 배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유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좀 더 변이에 의해서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학습하는 능력을 좀 타고났어요. 그런데 또 이 환경이 잘 받쳐줘서
후천적으로 학습을 많이 했다면은 현재 여러분과 뭔가를 새로 배운다면 제가 훨씬 더 잘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진화의 산물이지만 이 순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것과 이제 동안 20년, 40년, 40년 동안 어떻게 또 배워왔느냐가 이 순간 이후에 내가 어느 만큼 잘 배울지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 간의 학습 능력, 그 학습 능력의 한 지표로서 점수들이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자, 학습 능력은 유전을 기반으로 한 학습 경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금방 한 얘기고요. 그래서 학습 그 자체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다. 자연선택 산물이다.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다 갖고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변이와 조금씩 상이한 이런 타고난 진화의 산물로서의 학습 능력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학습했느냐가 현재 나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이 여기서 하는 이 얘기예요. 자, 다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하는 능력 그 자체도 유전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제까지 한 얘기죠.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쭉 갈 텐데 이게 따로따로 있어서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경험은 유전된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에는 유전자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이게 결국은 서로 양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거. 제가 어느 만큼 잘 배울지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내가 앞으로 또 어느 만큼 잘 배울지는 이제까지 받아왔던 학습 경험에서 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학습은 본성의 양육이고 학습은 약간의 조정일 뿐이다. 이 말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에요. 이거 여러분한테 잘 전달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은 완전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고 챗 GPT도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은 이게 구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이미 타고난 학습 능력 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러한 후천적 기제가 관여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약간의 조정인 것이지 이것이 뭔가 무에서, 즉 창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은 진화의 산물로서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다. 나는 그걸 타고났어요. 여러분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변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또 20년, 30년 살아오는 동안 제가 지금 학습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수치로 얘기하자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전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문명이라는 것도 학습의 결과일 텐데 그것이 로켓가 되든 컴퓨터가 되든 모습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학습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조건이 약간씩 조정되는 것이지 창조론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뻥하고 유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심리학도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수업이나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참고한 자료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듣다 보면은 정말 다른 심리학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심오하게 할 수 있고 세계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 수업에 제가 그만큼 전달될 능력도 좀 없는 것 같고 이 지면으로는 좀 그렇게 제한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배우고 좀 고민해 보시면 이게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고 아주 심오한 인간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예요. 다른 심리학보다도 그런 냄새가 좀 더 많이 난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제가 요 페이지에서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습은 약간의 조정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하는데 이제 그만 반복하죠. 자, 다음 페이지. 학습하는 능력 그 자체도 유전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거는 이제 같은 타이틀을 이제 반복하고 하위 내용을 자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타이틀을 넣은 거죠. 소제목을. 자연선택과 학습은 공통적으로 환경의 산물이다. 그렇죠. 학습이 왜 환경의 산물인지는 앞으로 이제 고인조건이나 도구조건을 배워야지만 와닿을 테고 자연선택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건 이거 아까 이미 봤죠. 나방이나 도마뱀이나 인간의 경우에도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될 수 있는지 봤었어요. 그래서 유기체의 적응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화의 결과물이다. 해서 이 문장이 얘기한 바는 뭐요? 우리의 행동의 원인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원인은 환경이고 결국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위 비유하자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분야에서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관점이 있고 뭐 과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지만 이 심리학 요 분야 학습 심리학 관점에서는 환경 결정론이에요. 선천적인 것도 환경에서 결정되고 후천적인 학습도 환경에서 결정돼요. 후천적인 학습이 어떻게 환경에서 결정되는지는 앞으로 배워봐야지만 와닿을 테니까 결론만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원인은 환경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의 산물로서 선천적인 기제가 자연선택이고 환경의 산물로서 후천적인 기제가 학습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환경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창조론 같은 데서는 우리의 원인은 뭐예요? 신이죠. 그 경우에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던 것이 그냥 조금씩 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세계관 중에 여기서는 있던 것이 조금씩 변할 뿐이고 결정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원인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분야의 관점이에요. 뭐 이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환경의 변화가 자연선택을 통해서는 종의 변화, 학습을 통해서는 개체 변화.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연선택을 통해서 종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종의 변화도 없죠.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적인 특성이 쭉 자연선택되어서 종이 변한 거니까 환경이 딱 고정되면은 뭐 종이고 뭐 없죠. 그 전에 뭐 아예 다 죽죠 뭐.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개체에게서 일어나는 행동 변화도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다. 좀 전에 했죠. 환경 결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천 기제, 후천 기제 둘 다 뭐 환경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로 얘기하자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도 없고 뭐요? 존재도 없고 생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위 마음이란 것도 없고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요? 아까 첫 시간에 변화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다. 그리고 헤라클리토스가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바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이런 진화론과 대응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창조론에서는 변화가 아니라 무에서 유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세계관이 서로 이제 다른 견해니까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저는 일단 학습 심리학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견지하에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또 우리 이 문화 속에 이러한 관점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을 많이 일으켜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자, 또 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한 거예요. 진화가 지성적인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아까 우연히 일어난다 했잖아요. 지성적인 존재에서 계획 목표를 갖고 하면 이건 진보예요. 그래서 진화가 진보가 아니라 했어요. 이런 지성적인 존재에서 진보하는 게 뭐예요? 바로 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는 뭐 짧은 소개는 창조론 같은 경우죠. 신이 딱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가면은. 그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뭐 종말이든 천국이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유기체의 지성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진화가 지성인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학습도 유기체의 지성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예, 제가 헷갈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아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는 왜 배워야 합니까? 왜 배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왜 배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에 의해서 선택하고 의도하는 것 같습니까? 이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도 시간이 많이 앞 시간보다 더 많이 지났네.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도 철학적으로 많이 더 논의됐는데 현대 철학에서는 자유의지는 더 이상 없다고 해요. 착각이라 생각해요. 바로 여기서도 그런 관점 취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런 착각이지 우리는 어떤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온 자리가 여러분의 의도에서 자유의지에서 완 것 같은 거 저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배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지만 저는 뭐 우리는 왜 배울 수밖에 없는가, 배워지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환경결정론, 자유의지, 의도,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단지 심리적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 세계관이. 그런데 요즘은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쪽을 많이 지지해요. 예전에 뭐 종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전혀 뭐 안 먹히죠. 그게 진보고 자유의지, 목표 이런 것들을 보는 세계관이니까. 자,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제는 두 가지다. 이제 정리죠. 동물, 우리도 포함됩니다. 동물 하면은 뭐 우리를 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도 동물이에요. 자, 행동을 포함한 종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자연선택 기제. 그리고 개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학습. 그리고 학습은 유기체의 선천적인 행동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네, 선천적인 행동, 자연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선천적인 행동만 부족하죠. 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때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앞 시간만큼 똑같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맞죠? 마지막 슬라이드.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